지금 보이는 바위는 오래된 회색 지층이 지각 변동으로 치솟은 뒤 침식 작용으로 깎여나간 겁니다. 그 위에 다시 붉은 모래가 쌓이고 침식되면서 두 개의 지층이 서로 맞닿게 되었죠.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18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제임스 허턴. So this is the unconformity, the junction between the two different kinds of rocks that James Hutton found at Siccar Point. We have the grey rocks here and the younger red rocks on top. And what this junction shows is that there was a big gap in time. There was tens of millions of years. 제임스 허턴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구가 어떤 사건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각 변화의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는 것이죠. And this helped to support his idea that the Earth was very old and that rocks were formed in great cycles of ongoing activity, that the Earth was an engine that kept on going, kept on making new rock. 방사성 원소가 발견되면서 지구의 나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개발되었습니다. And we fire the laser and make a small pit.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 우라늄은 자연 상태에서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며 납으로 변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상태였던 우라늄을 지닌 암석에서 납과 우라늄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이 우라늄이 언제 형성되었는지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라늄을 이용해 지구의 나이를 계산한 최초의 과학자는 20세기 초반의 지질학자 아서 홈스입니다. 당시 그는 21살이었죠. 1915, just a couple of years after he published this work, he wrote a little book called The Age of the Earth, which caused a great stir amongst general geologists and scientists at the time, because in it he said the age of the Earth must be at least 1,600 million years old. 그는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기 위해 평생 고대 암석을 수집하고 납과 우라늄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6,000년이었던 지구의 나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지구의 나이가 45억 6천만 년으로 최종 계산된 시기는 1956년. 20대의 젊은 과학자였던 아서 홈스가 백발이 성성한 66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임스 허턴 아저씨 영상 잘 보셨죠? 제임스 허턴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동일 과정설이라고 해서 동일 과정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동일 과정설이에요. 동일 과정설. 동일 과정설이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과정이 과거에도 동일하게 일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지사학의 원리라고 그래요. 지사학의 원리. 이 지사학이라는 것은 지구의 역사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 지사학의 원리는 5가지가 있어요. 5가지. 첫 번째가 수평 퇴적의 법칙. 거기 프린트 빈칸에 쓰셔야 돼요. 수평 퇴적. 수평 퇴적의 법칙. 수평 퇴적의 법칙이란 물 속에서 퇴적물이 퇴적될 때는 중력 방향으로 나란하게 쌓인다. 수평 방향으로 나란하게 쌓인다. 수평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해수면이 있다 그러면은 해수면과 나란하게 바닥에 층층이 쌓인다. 이게 수평 퇴적의 법칙이에요. 어떤 지층이 이렇게 여기 그림처럼 경사져 있다고 치면은 층층이 수평으로 쌓인 다음에 어떠한 힘을 받아서 경사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지층 누중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이란 지층의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래에 있는 지층은 위에 있는 지층보다 먼저 퇴적된 것이다. 전혀 어렵지 않죠. 해수면이 있으면은 퇴적물들이 쌓일 때 수평 퇴적의 법칙으로 층층이 쌓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있는 층을 A라고 하고 그 위에 있는 층을 B층이라고 할 때 어느 게 먼저 퇴적되었냐라는 거지.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역전이 없었다면은 A가 쌓인 다음에 B가 쌓였다 라고 하는 게 지층 누중의 법칙. 지사학의 원리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하나씩 해봅시다. 세 번째, 동물군 천이의 법칙. 동물군 천이의 법칙.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뭐냐면은 오래된 지층에서 새로운 지층으로 갈수록, 그러니까 옛날에 쌓인 암석에서 새롭게 쌓인 암석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진화된 생물의 화석이 발견된다라는 게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야. 당연한 거죠. 그래서 지층에 산출되는 화석군의 변화를 이용하여 지층의 선후 관계를 파악한다.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냐를 파악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동물군 천이의 법칙이에요. 관입의 법칙, 네 번째, 관입의 법칙. 우리가 관입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관입의 법칙이 뭐냐? 마그마가 암석을 뚫고 들어가서 화성암이 되었어. 그러면은 관입당한 암석은 관입한 화성암보다 어떻게? 먼저 생성되었다라는 거죠. 관입당한 게 먼저 생성되었다. 지층이 쌓였어요. 지층이 쌓인 다음에 자, A, B, C 지층이 쌓였어. 순서대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마그마가 관입을 해서 이렇게 화성암체를 만들게 되면은 얘가 D라고 보자. 그러면은 이 지층이 만들어진 순서는 A, B, C, D가 된다라는 게 관입의 법칙이에요. 됐죠? 그런 다음에 이 관입한 주변에 뭐가 생겨요? 변성작용이 생겨서 이 화성암체의 주변에는 변성암이 발견될 수 있다. 우리가 앞에서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에 배웠던 게 관입 배웠고 부정합 배웠고 그 다음에 관입됐을 때 포회감 배웠고 그 다음에 부정합이 만들어질 때 기저여감이란 걸 배웠죠. 그거 관련해서 봐봐. 지금 여기 첫 번째 그림이 있고 두 번째 그림이 있을 때 첫 번째 그림이 만들어진 순서를 봅시다. 자, A가 쌓인 다음에 B예요, C예요? C가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B가 관입된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 어떻게 알 수 있어? 증거가 뭐야? 이 화성암 주변에 변성된 부분이 보인다. 변성된 부분이 보인다. 그리고 이 화성암 안에 뭐가 보인다? 포획암이 보인다. 얘의 성분은 그럼 C겠지. C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포획암이 관찰되기 때문에 이것은 ACB 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여기 변성된 부분이 표시가 안 돼 있어. 이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변성된 부분. 자, 얘는 뭐냐? 일단은 A가 쌓였어. 그 다음에 B가 먼저냐 C가 먼저냐를 파악할 때 일단은 B 안에 포회감 없죠. 포회감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C층에 B로 이루어진 기저여감이 보이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은 B가 분출한 다음에 풍화와 침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C가 쌓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생성 순서가 A, B, C 이런 순서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는 거죠. 부정합의 법칙 하기 전에 문제가 하나 있네요. 문제가 하나 있으니까 풀고 갑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지금 가를 보니까 화성암이 관입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를 보니까 화성암이 분출했다는 거를 예상할 수 있겠네.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가에서는 A, B, 화성암 관입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는 C가 쌓이고 화성암이 분출된 다음에 그 다음에 D가 쌓였다 이렇게 순서를 파악할 수 있겠죠.
보기 보자. 기억번. 가에서 생성 순서는 A 화성암 B층이다. 틀렸죠? A, B 화성암 관입이에요. 그 다음 나의 화성암은 D층을 관입한 게 아니라 분출했죠. C 다음에 화성암 분출, 그 다음에 풍화침식, 그 다음에 D 쌓였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 D급번. 나의 화성암에는 C의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다. 어디 있어? 나의 화성암에는 C층의 암석 조각이 포획암으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C층에 C가 먼저 생성됐으니까 이렇게 포획암이 있을 수 있다. 답은 D급번. 이렇게 풀면 됩니다. 마지막 부정합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허턴. 아까 영상 봤죠? 허턴이 두 지층 사이에 매우 긴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요 층과 요 층, 여기가 부정합이잖아. 지금 딱 보니까 여기가 부정합이 보이죠. 부정화면을 경계로 상부 지층과 하부 지층의 퇴적 시기 사이에 큰 시간적 간격이 존재한다. 이게 부정합 법칙이에요. 부정합을 경계로 지층을 이루는 암석의 조성이나 지질 구조가 다른 경우가 많다. 다 배운 얘기라서 뭐 이건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 문제를 풀 때 최소 융기라는 게 많이 나와. 최소 융기 횟수. 최소 융기 횟수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일단 부정합이 있는지를 파악해. 부정합이 몇 번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더하기 1을 해주면은 이게 최소 융기 횟수야. 최소 융기 횟수는 부정합수 더하기 1이다. 왜냐? 일단 부정합이라는 것 자체가 지층이 쌓인 다음에 뭐가 있어? 융기, 그 다음에 풍화, 그 다음에 침식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래로 하강한 다음에 그 위에 지층이 쌓이는 게 부정합이잖아요. 맞아? 그러면은 부정합이 한 번 있으면 무조건 융기 한 번 있지. 그렇지? 그런데 이 플러스 1은 뭐냐? 우리가 지금 관찰할 수 있는 그 지층의 단면이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융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에 한 번 더 융기를 해야 우리가 그 지층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융기 횟수는 부정합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층을 보고 이제 순서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여기 A, B, C층이라고 보고, 자, Q와 P가 지금 화성암이라는 거를 기억하시고, 그럼 어떻게 쌓였을까? 지금 A 쌓이고 B 쌓이고 C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Q가 관입했죠. Q가 관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커다란 지층의 변화가 생겼어. 그래서 여기가 지금 무슨 부정합이에요? 경사 부정합이죠. 경사 부정합인데 요쪽 부분은 난정합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다 알죠. 그 다음에 S층 쌓인 다음에 P 화성암이 분출하였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게 시험에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지층을 주고 그 지층이 쌓인 순서, 지층이 생성된 순서를 파악하는 게 많이 나오니까. 자, 또 해볼까? 자, 이건 어떻게 돼? 좀 쉬운데. 자, 여기를 뭐라고 할까? B층이라고 하자. 그러면은 B가 쌓여 있었어요. B가 쌓여 있는데 P가 관입을 했네. 그 다음에 여기 부정합 보이지? 부정합 보이죠? 부정합. 그 다음에 A층 쌓였다. 그 다음에 Q 관입했다.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지질의 연대 측정을 배우기 전에 우리가 방금 앞에서 배웠던 거 한 번 더 확인하고 갑시다. 앞에서 배웠던 거. 자, 여기에 단층이 보입니다. 요 그림에서 단층 보이고요. 순서 파악해보자. 먼저 D 쌓인 다음에 그 다음 C가 쌓였겠죠. 그 다음 E가 관입을 했을 거예요. E가 관입을 한 다음에 깎인 다음에 B가 쌓였겠지. 그 다음 F 관입 혹은 분출일 수도 있겠다. 그 다음에 A가 쌓인 다음에
단층. 이 정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그림에선 이거 동물군 천이의 법칙 내용이에요. 동물군 천이의 법칙은 같은 그림을 그냥 이어주면 돼요. 같은 그림을 이어주면 돼. 얘랑 얘랑 지금 같은 층이라는 거고, 지금 저기 위에 여기 있는 애랑 여기 있는 애랑 같은 층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림이 1번, 2번, 3번 그림 있을 때 제일 오래된 지층이 몇 번이에요? 얘가 2번이 가장 밑에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3번 지층이 존재해야 되고 그 위에 1번 지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화석을 가지고 지층의 생성 순서를 파악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에서는 어떻게 쌓였을까? 단층까지, 단층이랑 부정화면까지 파악을 해서 한번 써봅시다. 순서를. A가 쌓였어요. 그 다음 B가 쌓였어요. C가 쌓였어요. 그 다음 단층이 먼저일까요? D의 관입이 먼저일까요? 이 단층선을 이 화성암이 덮고 있죠. 그러니까 단층이 먼저지. 단층이 생긴 다음에 그 다음 D가 관입을 했거나 분출을 했을 거야. 그 다음에 부정화면 보여요. 부정화면. 그 다음에 E가 쌓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그림. 자, A 쌓였어요. B 쌓였어요. 그 다음에 D가 먼저일까? C가 먼저일까? 근데 C가 지금 화성암인데 화성암 안에 D의 조각이 보이죠? 이게 지금 뭐예요? 포획암이라는 거지. 그러면 D의 조각이 포획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D가 먼저 쌓인 다음에 C가 관입을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됐죠? 그럼 상대 연령이란 프린트야. 11쪽. 상대 연령이란 과거 일어난 지질학적 사건을 조사하여 지층과 암석의 생성 시기를 상대적인 선후 관계로 나타낸 것. 이게 상대 연령인데, 상대 연령을 측정하면 빈칸 상대 연령 쓰시고요. 상대 연령을 측정하면은 지층이 생성된 선후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방금 이 그림처럼 지층이 생성된 선후 관계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지층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냐, 정확히 언제 생성되었느냐는 알 수 없어요. 이거는 절대 연령, 뒤에 배우는 절대 연령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상대 연령을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방금 위에서 배운 지사학의 원리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지사학의 원리 5가지 배웠죠. 수평 퇴적의 법칙, 지층 누중의 법칙, 동물군 천이의 법칙, 관입의 법칙, 부정합의 법칙, 이렇게 5가지의 지사학의 원리를 적용하여서 상대 연령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 화석이나 퇴적 구조, 지질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대 연령을 결정한다. 상대 연령은 좀 쉬워요. 지층 대비 봅시다. 여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들을 서로 비교할 때 시간적인 선후 관계를 밝히는 것을 지층 대비라고 하는데, 이 지층 대비는 2가지로 분류해요. 크게 2가지. 첫 번째 암상에 의한 대비. 암상. 그러니까 암은 그 암석할 때 암자고요. 이 상은 모양상자야. 그러니까 어떠한 암석의 모양에 의한 대비. 다시 말해서 지층을 구성하는 암석의 종류나 조직 그리고 지질 구조들을 파악하여 지층을 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암상에 의한 대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암상에 의한 대비. 그런데 이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 가장 포인트가 이 건층이라는 거예요. 건층. 이 건층이 뭐냐면은, 이게 한자풀이를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영어로 맨 처음에 이 학문이 발달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건층의 원래 이름은 키베드예요. 키베드. 열쇠가 되는, 그러니까 그 지층의 나이를 해석할 때 키가 되는, 포인트가 되는 그 층이다. 베드가 층이거든. 키베드를 건층이라고 하는데, 이 키를 우리 한국의 지질학자 어떤 분께서 이거를 열쇠 건자로 번역을 하셨나 봐. 그래서 건층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열쇠건이에요. 열쇠층 이런 거예요. 그래서 키베드로 생각하면 좀 쉬워요. 포인트가 되는 층, 키베드. 그러니까 어떠한 1번 지층이 있고 2번 지층이 있고 3번 지층이 있는데, 얘네들을 비교를 할 때 어떠한 포인트가 되는 지층을 딱
잡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층들이 어떤 지층이냐면은 석탄층이나 화산재가 쌓인 응회암층이나 그리고 석회암층 이런 거를 키배드로 많이 쓰거든요. 그 포인트가 되는 건층을 잡은 다음에 비교를 하면은 상대 연령을 측정하기도 쉽다는 거죠. 근데 이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의 대비에 이용한다.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이거 하나 써놔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의 대비에 이용한다.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의 대비에 이용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화석에 의한 대비예요. 그림 프린트가 지금 PPT가 없는데 화석에 의한 대비. 여기 화석 보이죠? 화석. 특정한 시기의 지층에만 나타나는 화석을 이용하여 지층의 선후관계를 파악한다. 이건 뭐냐면은 특정한 시기의 지층에만 나타나는 화석. 이거를 표준화석이라 그래요. 표준화석. 뒤에 배울 건데 잠깐 들어봐봐요. 표준화석은 그 당시의 시대만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에요. 그러니까 고생대 층에는 고생대 생물만 살았겠고, 중생대 층에는 중생대 생물만 살았겠고, 신생대 층에는 신생대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만 있을 거 아니야. 그걸 표준화석이라 그래요. 특정한 시기의 지층에만 나타나는 화석을 표준화석이라고 하는데, 이 표준화석을 이용하여 지층의 앞뒤 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화석에 의한 대비는 가까운 거리뿐만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층의 대비에도 이용될 수 있다. 라는 거고, 암석의 종류가 상관 있을까 없을까? 암석의 종류는 상관없다. 화석에 의한 대비는 암석의 종류는 상관없다. 이렇게 써놔요. 여기까지가 상대 연령. 쉬운 파트 끝났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절대 연령. 절대 연령을 보면은 절대 연령은 암석의 나이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암석의 생성 또는 지질학적 사건의 발생 시기를 알 수 있다. 연 단위의 절대적인 수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치를 나타낸 것을 절대 연령이라고 한다. 뭘 이용하여 구하냐? 암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방사성 중요해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구한다.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하여 구한다. 그럼 이게 뭐냐? 방사성 동위원소랑 뭐라 설명했는데 선생님이 글자를 좀 흐리게 놨죠. 의미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원소가 있는데 동위원소야. 동위원소가 뭔지 알죠? 몰라요? 동위원소란 같은 원소가 있어. 탄소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탄소의 질량 자체가 원래 12의 질량수를 가진 탄소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인데 14의 질량수를 가진 탄소도 일부 있다는 거죠. 이게 동위원소예요. 원소는 같은데 그 질량이 달라. 그게 동위원소인데 그 동위원소 중에서도 자연적으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는 원소가 있어. 그거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해. 근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 뒷부분에 프린트에 방사성 동위원소는 온도나 압력 등의 외부 환경에 관계없이 일정한 속도, 거기 밑줄 쳐라,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면서 다른 안정한 원소로 변한다. 일정한 속도로 붕괴한다. 그러면서 다른 안정한 원소로 변한다. 이게 포인트야. 이때 붕괴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모원소라고 하고요. 다음 붕괴 후에 생성된 원소를 자원소라고 해요.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해요.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면서 변한다는 거죠.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여 처음량의 2분의 1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 정확히 2분의 1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이 반감기는 어떤 조건에서는 일정하다.
온도가 달라도 압력이 달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반감기는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하다. 그런데 방사성 동위원소의 종류가 많아. 그 뒷장에 나오지만 13쪽에 나오는데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에 따라서 각각의 반감기가 달라. 그런데 그 한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에서는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다. 그거 중요해요. 한 종류의 방사성 원소에서는 반감기가 항상 일정하다. 그래프를 한번 보자. 봐봐. 어떤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었어. 처음에는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가 100%야. 모원소만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원소만 있는데 정확히 한 번의 반감기가 흘렀어. 어떤 특정한 시간이 정해져 있어. 반감기가 특정한 시간이 흘렀을 때 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정확히 50대 50이야. 맞죠? 1대 1이라고. 1대 1이라고. 혹은 2분의 1 대 2분의 1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지금 이게 1대 0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또 한 번의 반감기가 흘렀을 때 지금 모원소가 파란색이고 자원소가 붉은색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파란색의 모원소, 남은 50%의 이 파란색의 모원소 중에서 또 절반이 자원소로 변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 모원소는 얼마나 남았어? 지금 모원소는 4분의 1만 남았죠. 4분의 1 대 4분의 3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또 한 번의 반감기가 흘렀어. 또 한 번의 반감기가 흘렀으면은 남아있는 모원소의 다시 절반, 남아있는 모원소의 다시 절반만 자원소로 변해요. 그러면은 비율이 어떻게 될까? 비율이 모원소 얼마나 남았을까? 전체 맨 처음 양의 8분의 1만 남고 자원소는 8분의 7이 된다는 거죠. 한 번 더 오르면 어떻게 될까? 계산해봐요. 계산해보면 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한 절대 연령의 측정이야. 그러면은 절대 연령을 측정했더니만 아니다. 절대 연령을 측정한 게 아니고 어떠한 암석 속에 방사성 동위 원소를 관찰을 하니까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이 4분의 1 대 4분의 3이다. 라고 한다면은 반감기가 몇 번 지났냐? 2번 지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예를 들어 1억 년이다. 그러면은 이 암석은 몇 살이냐? 1억 년 흘렀으니까 2억 살이다. 이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죠. 빈칸 채워보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원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요. 자원소의 양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암석이나 광물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와 자원소의 비율과 반감기를 알면, 그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알면은 그 암석이나 광물이 생성된 시기, 암석이나 광물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 나이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암석의 나이를. 그 밑에 지층의 절대 연령은 어떻게 구해?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 몇 번 지났냐 곱한다는 거죠. 그 두 개. 그렇게 구하면 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 모원소와 자원소의 양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모원소의 양과 자원소의 양이 정확하게 같아질 때, 50대 50일 때, 그때까지가 바로 뭐다? 반감기다. 이때가 반감기다. 이 그래프상에서 모원소의 그래프와 자원소의 그래프, 모원소 양의 그래프와 자원소 양의 그래프가 정확하게 교차할 때가 뭐다? 바로 반감기다. 요만큼이 반감기라는 거예요. 요게 지금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응용돼서 나오니까 이따 시험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수능 기출 그리고 모의고사 기출 풀면서 한번 봅시다. 이 부분 잘 봐놔야 돼요. 모르겠으면 한 번 더 보시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2쪽 마무리. 암석의 절대 연령.
자,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되어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다. 첫 번째가 화성암이에요. 암석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화성암, 두 번째 변성암, 세 번째 퇴적암이 있는데 화성암은 마그마에서 광물이 정출되어 화성암이 생성된 시기를 알 수 있어. 뭘 이용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서.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는 사실 대부분 화성암에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암석의 나이는 지금 화성암의 나이를 파악하는 거거든. 퇴적암은 암석들이 풍화돼서 쌓인 거기 때문에 나이가 측정하기가 되게 까다로워요. 여러 시기의 퇴적물이 섞여 있으므로 절대 연령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게 퇴적암. 그래서 얘네들은 화성암이나 변성암의 절대 연령을 측정한 후에 이들 암석과의 생성 순서를 비교하는 간접적 방법으로 알아낸다. 어렵다는 거죠. 한마디로 어려워요 얘네들은. 그다음에 가운데 거는 고온에서 변성작용에 의해 재결정 작용이 일어난 시기를 알 수 있는 게 바로 변성암입니다. 변성암. 자, 프린트 13쪽으로 와서 절대 연령 측정에 이용되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선택. 암석을 가지고 나이를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암석에는 여러 가지 원소가 들어있는데 암석을 이루는 광물이잖아. 자, 이렇게 광물들이 있으면 이 광물을 이루고 있는 원소가 있을 거야. 이 원소 중에서도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측정하려는 암석의 나이에 비해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반감기가 너무 길잖아. 너무 길면은 자,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모원소가 자원소로 변하는데 자원소의 양이 너무 적은 거야. 반감기가 길면은.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암석의 나이에 비해서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너무 짧아 버리면은 모원소가 자원소로 전부 다 변해버릴 거 아니야. 그럼 또 곤란하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이용해야 된다는 거야. 적절히. 어떻게? 오래된 지질 시대의 암석에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가 긴 것을 이용하고요. 오래됐으니까. 어떤 거? 우라늄이나 토륨 같은 거. 여기 우라늄이나 토륨 보면은 반감기가 45억 년, 7억 년, 141억 년 이러잖아요. 이런 걸 이용하고 가까운 지질 시대의 암석이나 유기물에는 이 유기물이 중요해요. 유기물. 왜냐면 이거를 고고학 연구에 쓰거든요. 고고학 연구. 자, 가까운 지질 시대의 암석이나 그러니까 나이가 적은 암석이나 유기물에는 반감기가 짧은 것을 이용한다. 당연한 거죠. 측정하려는 시료가 모원소를 많이 가질수록 조금 더 유리하대요. 모원소가 많을수록 연령 측정에 조금 더 유리하다니까 참고하시고요. 뭐 중요한 건 아니야 이거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요거. 자, 질량수가 14인 탄소예요. 이 탄소는 질소로 변하는데 이 방사성 동위원소, 이 방사성 탄소는 반감기가 5,730년밖에 안 돼. 그래서 유기물체를 분석하는데 유리하다라는 거죠. 짧으니까. 요기와 관련해서 이들의 포함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요기와 관련을 해서 요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잘 들어봐봐요. 방사성 탄소를 이용한 절대 연령 측정. 어떤 거냐면은 방사성 탄소는 반감기가 짧아서 비교적 젊은 지층이나 유기체의 연령 측정에 이용된다. 이건 앞에 설명했죠. 그런데 봐봐. 방사성 탄소가 붕괴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예쁘게 써야겠다. 자, 대기에는 사실 요 정도의 질량을 가진 탄소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일부 요런 탄소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일부분 요런 방사성 탄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자, 이 방사성 탄소는 5,730년이라는 반감기를 가지면은 절반이 요렇게 변해요. 맞아? 이렇게 붕괴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계속 붕괴만 된다면은 지금 현재 남아있는 방사성 탄소는 없어야겠죠. 왜? 다 질소로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요 12개의 질량수를 가진 탄소와 14개의 질량을 가진 방사성 탄소의 비율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일정하다는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냐면은 이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붕괴가 되는데 이 작용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은 그 두 번째 줄을 봐봐. 방사성 탄소는 붕괴하여 이렇게 질소가 되는데 우주로부터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와 반응을 한대. 뭐가? 얘가 이 질소가 다시 방사성 탄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우주로부터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 자, 이렇게 우주로부터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와 반응을 하여 다시 되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 중에 방사성 탄소의 양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거죠. 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말이 뭐야? 자, 이 원래 대부분의 탄소와 방사성 탄소의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게 지금 요게 지금 방사성 동위원소의 반감기 때문에 붕괴된다는 거고, 지금 여기 보여요. 여기 이쪽 그림이 지금 우주로부터 날아온 고에너지 입자와 반응을 하여서 질소가 방사성 탄소로 변하는 과정을 나타낸 거야. 그래서 대기 중에 요 탄소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물체들은 뭘 하고 있어?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자, 땅이 있고요. 나무가 있는데, 자, 이 땅에 있는 나무, 식물체들은 뭘 해?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광합성을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와 밤에는 뭘 하고 있어? 계속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지. 그래서 탄소를 계속 흡수하고 방출하는 작용을 계속 하고 있다고. 그래서 대기에서의 탄소의 비율과 이 생물체 내에서의 탄소의 비율은 항상 같아. 이게 같다고, 이게. 대기와 생물체 내의 탄소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나무가 죽었어. 죽으면은, 자, 나무가 죽었습니다. 자, 나무가 죽었어요. 나무가 죽으면은 이 나무 자체에 있는 탄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탄소는 더 이상 외부와 출입을 안 해요. 물질의 출입이 없기 때문에 이 내부에 있는 방사성 탄소가 붕괴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기체 내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이 방사성 탄소가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 정도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자, 대기 중에 탄소의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했죠. 그런데 식물은 호흡과 광합성 작용으로 방사성 탄소와 보통 탄소가 같아요. 비율이 대기와 같게 유지된다고. 그런데 생물이 죽으면은 물질 대사가 정지되고 생물체 내의 방사성 탄소가 붕괴하여 질소가 되므로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보통의 탄소와 방사성 탄소의 비율이 대기 중과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다음에 대기 중에 탄소의 비율과 죽은 생물체 내에서의 탄소의 비율을 비교하면은 그 생물이 죽은 후에 경과 시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층 속에 들어있는 동물의 뼈, 조개 껍데기, 나무, 꽃가루 등 과거 생물체의 절대 연령을 측정하는 데 이용된다. 500에서 5만 년 정도의 오래된 화석이나 고고학적 표본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라는 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자, 여기까지가 상대 연령과 절대 연령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 위주로 수업을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